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그 BM 도시건축사 대표 김범수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 동국대에서 도시정비 법무 정책 포럼 같은 데도 한번 이 관련돼서 모아타운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200여 명 넘게 또 참석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하고 지난번 강의랑 다른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비싼 돈을 주고 듣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돈을 내고 듣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막 도움이 될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모아타운 지역 내 주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또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재개발 그 구역 내에 관심이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전반적인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모아타운 이런 거고 소규모 주택 그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설명 내용입니다. 저희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이해.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다는 거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어떤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흔히 서울시에서 만든 모아타운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관련 사업들 간의 큰 특징이나 이 비교를 하는 순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 아카데미가 이제 나름대로 좀 공부하는 그 시간이고 상식적인 거니까 바로 설명에 들기 앞서가지고 서울시 그 도시 정책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 나라가 이제 근대화 이제 되고 나서 1962년에 최초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고요. 실제는 이 도시 정비 관련된 법은 76년도에 도시재개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은 원래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그 중구나 종로에 그 지역들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구나 종로 도심이라고 하죠. 우리 그 도심에 지어진 큰 오피스 건물들은 대부분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주택건설촉진법이 이제 주택지를 정비하는 하나의 그 법으로 쓰여 있다가 2002년에 들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도시 부분, 주거 부분을 정비한 통합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뉴타운이라는 거를 도시 재정비 촉진위원 특별법이라는 거를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이게 딱 사업별, 구역별로 하던 사업을 이제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제 이 뉴타운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아타운도 원래는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렇게 점적으로 하던 거잖아요. 점적으로 하던 사업을 이게 동네 단위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모아타운, 타운이 동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약간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뉴타운 개념이 모아타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도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소규모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한 법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그 법에 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이 법령 책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이 18년도에 그 소규모 특별법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크게 사업을 한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저소득층들이 사는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수법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여러분들 강북에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뭐 휴먼타운 입점, 뭐 휴먼타운이라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 뭐 그런 사업들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툴로, 그러니까는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좀 유지 관리하고 기반시설 좀 정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 흔히 아는 여러분들 하는 요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중심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그래서 뭐 마포, 영등포 지역, 그 다음에 서울 도심, 뭐 그런 데에 중심지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흔히 아는 우리 모아타운 내에서 구역별로 일어나는 사업을 소규모 정비 사업의 한 수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6개로 있었던 기존에 있던 사업 유형을 2018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크게 이 대규모, 여기까지 대규모 정비 사업이잖아요. 대규모 정비 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큰 취지가 비슷하다고 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는 명칭으로 이제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명확하게 주택 부분과 중심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재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통합했습니다. 유형을. 왜냐하면 크게 보면 이게 결국 재개발 사업이 아니겠냐 해서 이제 통합을 했고, 대신에 서울에서는 조례로 도시 정비 부문, 주택 정비 부문, 정비형, 뭐 도시 정비형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법적으로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 했고, 원래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에는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있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했다가,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2018년도에 들어서 이제 없애버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양호한,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대규모 정비를 못하도록 한 게 그때 2018년도에 법령 취지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새롭게 2018년도에 같이 이제 소규모 정비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제 4개로 좀 유형을 구분해가지고 법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한 게 이제 2018년도 이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개정이 돼서 일부 아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것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재개발,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이 대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는 거고,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와 특법에 따른 4개의 사업, 빈집 정비 사업, 뭐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굴러가는 거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실질적으로 굴러가지,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재개발을 조금 억제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계속 오시네요.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래요. 이게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 마이크가 좀 됐다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좀 다른 게 있네요. 네. 이건 뭐요? 화면도 화면은 제 잘못이 아니라서. 네.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안 들리는 말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화면도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잘 보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적으로 대규모 정비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면적 기준으로 10,000제곱미터 같아요.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이라 하는 것 같고, 10,000제곱미터가 안 넘으면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은 외의적으로 사업의 구역의 면적을 2만 제곱미터까지 이제 확대해 준 거잖아요. 조금 어떻게 완화해 준 거죠. 그런 이제 외의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10,000 제곱미터 기준으로 대규모, 소규모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원하기 위해서 또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다시 또 하나 그냥 제가 막 생각나는 데 말씀드리면 소규모 정비 사업과 대규모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면적 규모도 있지만 절차상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차상 간소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사업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할 때 뭘 하냐면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정비 계획이 흔히 말하는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그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구역, 그 정비 구역이라는 우리 대상지가 있잖아요. 그 구역에 건축물에 대한 그 용적이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밀도가 어떻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 실제 건축하기 위한 도시적인 그 지침이나 계획적 관리 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진위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 설계 뽑고 그 다음에 사업시 인가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은 단계가 절차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은 이런 정비 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조합 설립하고 또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가 간소화된 게 이제 다른 거다. 왜냐? 규모가 작으니까 좀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령 자체가 조금 빠르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은 가장 중요한 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정의는 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좀, 그러니까 뭐 우리 한 두세 피치, 두 피치, 세네 피치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게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뒤에 또 설명이 있겠지만 이제 가로구역 단위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 맞춰서 조금 규모 있게, 그렇죠, 많이 넘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5,000제곱미터 이하나 이렇게 좀 그 규모 이하가 있지만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의 용도 지역을 좀 올려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 또 소규모 재건축은 저희가 이 소규모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만 안 되고 200세대 안 넘는 단지들을,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강북에도 아파트 단지 재건축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좀 큰 단지가 있고 좀 작은 단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은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면 실은 안전진단이라는 걸 통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서 재건축을 하는 방식이죠. 안전진단이라는 게 안전을 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지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해달라는 그 안전진단하는 절차가 있고, 그거 통과되어야지 실은 재건축 정비계획을 이렇게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신통 재개발 구역이 한 3, 4년 동안 122곳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곳까지 대충 122곳이. 그런데 예를 들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인가 2019년, 제가 날짜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기간 동안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0.4곳, 그러니까 거의 한 곳도 안 돼. 연에 0.4곳, 연에 한 곳도 지정이 안 된 겁니다. 3년 동안 125곳이 최근에 한 3, 4년 동안 122곳이 했는데 10년 동안 1년에 한 곳도 안 되어 이렇게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시장이, 재개발이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재개발이 안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시의 정책에 따라서 정비 사업은
활성화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억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3, 14년도에 12년도부터인가 우리 실태조사라는 걸 해가지고 또 구역을 또 취소하고 그 해제하는 절차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뭐 100군데, 200군데 같은 거, 200군데 이상 해제되고 그랬고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 부동산 정책, 그 정비사업 정책은 공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큰 방향성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로 드라이브를 걸면 굉장히 활성화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억제하다가 하면 굉장히 이 재개발을 조금 관리를 하는 거죠. 좋게 말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그래도 좀 이게 가하게 일시적으로 많이 이제 재개발을 지정하고 막 그러면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이라는 게 굉장히 이 노후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노후화되는 과정 속에서 적정하게 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렇게 도시가 조금 재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10년 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몰려가지고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많은 곳이 지정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자유주택 정비사도 딱 구체적인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독주택 10호 미만, 그러니까 10호가 넘어가면은 또 자유주택 정비사업이 아닌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 호나 20채 미만 이렇게 해서 좀 작게 하라는 게 이제 자유주택 정비사업이고 오히려 또 가주택 정비사업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10호 이상, 뭐 연립 다세대 20세대 이상, 호나 20채 이상. 그래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대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공공이 시행하면 2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좀 하도록 한 사항이고요. 소규모 재개발은 일정한 그 사업법인은 없지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사업의 크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법에 의하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필지가 이렇게 이제 두 필지, 세 필지 나눠져 있는데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의 이 저층 주거지의 필지 면적이 실제 50평을 넘지가 잘 않아요, 실은. 그죠? 50평 넘지 않은 필지로 다 45평, 뭐 40평, 뭐 커봐야 70평도 많이 없어요, 실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50평, 40평 단위로 개발을 하니까 집은 새로 지어서 좀 새 집이 되지만 실제로 밀도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2배씩 올라가잖아요, 실은. 옛날에 다가구 주택이었던 게 다 다세대 주택으로 지니까. 그러니까 주니까는 집은 짓지만 동네 자체는 가구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은 도로에, 기반시설에, 공원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집만 높게 밀도 있게 지어지니까 동네가 분명히 집은 새 집이 됐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선하고자 그럼 할 때 100평, 200평 이렇게 지으면 그래도 조금 공기도 생기고 나무 심을 곳도 생기고 또 일부 필요한 주차도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주택을 짓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의미고요. 뭐 이건 아까 요구했던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정비 사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00% 동의를 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재개발 사업은 수용권이라는 걸 주는 거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100% 인생이 동의 없잖아요. 우리 저 해보라는데 실은 형제등간에 사업을 해도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하는데 100% 동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 정비 사업이 가지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뭐 도구로서의 장점은 100% 동의하지 않고 일정 동의율만 갖추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말하면 강제로 땅을 수용하게 할 수 있는, 청산하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법적 권한을 준 게 정비사업의 가장 큰 어떻게 힘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뭐 우리 같이 자유국가에서 남의 재산을 어떻게 뺐습니까? 강제로. 그저 법에서 저렇게 해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이 75%니까 토지 등 소유자 75%만 동의받으면 25%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 속에서 재개발이 일어나지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강제 수용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억울하다고 하죠. 당연히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수혜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수혜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이 재개발 사업이 이 도시가 이렇게 정비되는 게 공공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신속통합기획 그 재개발을 예를 들면 한 10대 군데 이상 했고, 또 모아타운도 시범부터 해서 실제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한 것만 한 10개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사업까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계획을 막 높이 이렇게 짓고 용적률 이렇게 짓기도 싶은데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냐. 우리 그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울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 계획에 결정을 해주니까.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성 좋게 용적률도 가장 높게, 용도지역도 높게, 높이도 높게, 그 다음에 기부채납 없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시가 그거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리하는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하는 사람 25%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서로 간에 이제 합의된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왜 시가 저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왜 저거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공공성이라는 걸 내 땅 개발을 하는데 왜 공공성을 얘기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건 일정 부분 과하게 이 정비 사업을 하는 조합 측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준 거에 따른 또 책임을 좀 부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가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다른 정비 사업과 다르게 이런 일정 부분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 합의체. 100%가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법 옛날에 이제 개정하고 개선할 때 워낙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안 돌아가니까 이거를 조금 완화를 해주라. 90%만 하도록 해라. 어떻게 100%가 동의하냐. 라고 국토부에 건의도 많이 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한 의견은 뭐였냐면 이 조그만 4-5필지, 6필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데 이 조그만 사업을 100%도 합의 안 하고 하는 거는 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주택 정비 사업에 취지에 안 받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법령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이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주택 정비 사업하는 거는 별로 못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규제 조금 완화해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처음 법 나왔을 때 SH나 이제 조금 SH나 이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례들이 이런 것들, 동작구의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서 공공 참여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사례한 건데, 딱 규모가 한 20세대 미만, 땅으로 따지면 한 200-300평 정도의 규모로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지는 맹점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동네의 이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이제 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해하시면 뒤에 이제 모아타운 사업을 좀 이야기해 주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요건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업 시행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 가로구역이란 가로구역에 둘러싸여져 있어야 하는 조건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가로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도로, 최소 6m 이상 도로에 우리 그 블럭이라고 하나, 가구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가구라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블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블럭, 이 가구가 최소한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야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좀 얼핏 얘기하면 미니 재개발 사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원래 취지는 그건 아니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는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택이 노후화돼서 그 주택의 일단의 구역을 좀 합쳐가지고 좀 규모 있게 개발해보자. 그 대신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좀 당겨서 사업하자는 게 취지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가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면 도로는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고, 그 가로구역이 최소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정비 사업이니까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을 설립된다는 거는 일정 부분 저희가 이제 좀 반대를 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 동의율은 조금 이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는 강화가 돼 있어요. 일반 재개발 사업이 한 75%거든요, 실은 4분의 3. 근데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80%로 조금 5% 정도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민들의 좀 소수의 의견을 더 받아서 하도록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용적률을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뭐 그렇게 됐다. 대신에 이제 여기 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기존 주택수도 있고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 근데 이제 뒤에 저희가 나오면 이제 모아타운, 그러니까 이게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는 이 기준이 다 완화가 돼요.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게 점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동네에 어느 정도 가로가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조금 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모아타운은 좀 다른 성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아요. 대부분 5천, 4천, 3천 정도에 되는 이 소규모 단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세대 지으면 다 좋지만 1층에 다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반 저층주거지 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동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쾌적하지 않은 거죠. 다 1층 부분이 차로 다 쌓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 가장 좋은 게 이 주차장이 대부분 다 지하로 내려가고, 일정 부분 단지 내에 이제 녹지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만들어주고, 그리고 건물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 있게 관리가 가능하니까 좀 더 낫다라는 차원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 거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이 사업에 처음 나왔을 때 취지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갖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한계나 어떤 조금 나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대안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또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최초로 처음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초기에 2010년 초기인가 처음 만들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대규모 정비 사업은 규모가 크니까 이거 다 동의하고 사업하기가 더 어렵지 않냐, 규모를 작게 하면 작으니까 사업하기가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나 이제 좀 학자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 시장은 그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왜냐하면 작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50명에서 80% 받는 것보다 1000명에서 80% 받는, 75% 받는 게 더 쉽다는, 나고 그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50명에서 20%, 10명만 반대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0명에서는 250명이니까 250명은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여유가 많아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 동의나 이런 걸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도 쓰고, 또 하나 더 의미는 이양 사업하는데 실은 만이나 5만이나 똑같은 품 드는데 5만, 6만 하는 게 한 방에 하는 게 훨씬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거지. 5천, 4천 같은 품 들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이렇게 품 드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작다고 사업이 빨리 돌아가는 거나 작다고 사업이 쉽게 돌아가지는 않구나, 이거는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나 라고 해서 실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초기에 엄청 많이 하려고 트라이는 많이 했지만 실제 돌아가지 많이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모아타운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나오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이름은 있는데 운영을 안 해요. 실은 운영을 안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뭔가 혜택들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역세권이라는 게 뭡니까? 괜히 역세권은 지적 의뢰예요. 그죠? 역세권이라는 건 뭔가 용도지역을 뭐 3종을 막 최소 준주거, 상업지역 이렇게 높여준다는 얘기잖아요. 밀도 있게 사업을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용도지역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공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막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도 별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법적으로 있지만.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 가로수적 정비 사업이 가장 그래도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돌아가는 게 이제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에요.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네, 최근에 이제 이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만제곱미터 미만, 아까 200세대,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이니까 안전진단이나 정비계 수립하는 절차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사업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가 이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에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를 지금 지금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200%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한 2종 정도에 사실 것 같아요. 3종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집이 대충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강북이라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법적, 그러니까 국계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크게 이제 나라에서 만든 법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을 법적 상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50%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조례에서 2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을 250%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200%로 50%를 낮춰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2종은 200%, 3종은 250%, 뭐 1종은 150%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적 상한까지 그냥 250%까지 주도록 좀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50%를 더 주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사업적으로 좋아지죠, 실은.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이 용적률이 가장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 재건축 사업 한시법으로 뭐 이렇게 계속 바꾼 게 아니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지금부터 5년간 이렇게 한시적으로 외의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한 사항이 이제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 규제 완화나 뭐 이것도 조합 4분의 3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고요. 뭐 그거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비교적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이 비교적 잘 굴러가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불만인 게 좀 키워서 하고 싶은데 좀 키워서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내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정비수법으로도 할 수 있고 가로주택의 요건에 맞으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법적 상한까지 올려주는 제도가 없을 때까지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용적률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대한 사례라 봅니다. 딱 한 이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재건축 하게 되면 한 250세대나 뭐 300세대 정도 내외 정도 조성이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된 모습에서 한 아파트 단지 만드는 거고, 노후 여대 연립주택하고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소규모 특별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들을 한번 유형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있어하는 모아타운,
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적 이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은 자기 본인 집이 모아타운 내에 들어가 있는 집이나 신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소유자분들 계세요? 주민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 신통은요? 아, 신통은 별로 없어요? 아, 신통도 있으세요? 아, 그러면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그러면 지금 구역이 지정됐나요? 아니면은 현재 계획이 수립 중에 있나요? 아, 반반 정도 수립된 데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고, 강북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북구 거의 1등이던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올해 한 20분 정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히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게 더 나았겠죠. 그죠? 그렇게 조금 제가 여러분들은 다 관심 있으실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제가 좀 이따가 질문을 받는 거로 해서 제가 아는 만큼. 근데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해요, 실은. 근데 제가 그래도 계획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질문을 답하는 순서대로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아까 왜냐면 제가 1시간 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크게 별 재미없는 얘기도 좀 하게 돼요. 실은 이게 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법정 용어는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냥 서울시가 하나 좀 이 정책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설명하기 좋게. 그래서 주민들 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보다는 모아타운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런 것들 하나의 이제 이 정책을 만드는데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거의 실질적인 법적인 내용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해놓고 모아타운이라고 쓰는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은 실은 20년까지 앞서 얘기했듯이 20년 전까지 서울시나 이게 약간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되기보다는 정책이 대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을 억제하는 시기였잖아요. 20년도까지. 그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철거를 전제로 한 정비 사업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보면 법에는 있으니까 일어날 수도 있죠.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진입이 어렵게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입벽을. 그래서 재건축도 안전진단이라는 거 기준을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설비적인 거, 그 다음에 그 거주 환경, 약간 정성적인 측면에서 점수까지 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재건축을 억제할 때는 구조적인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정말 이게 불안정하냐. 근데 실은 콘크리트 건물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건물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 30년 지난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지은 거는 좀 구조적에도 문제가 있지만 90년대 초반, 89년, 실은 제가 목동 아파트 단지 7단지, 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동네도 그 동네에 제가 사는데, 멀쩡해요. 아파트는. 멀쩡합니다. 실은. 더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89년도, 88년도, 85년도가 어떻게 보면 튼튼한데, 그거를 옛날에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좀 지양할 때는, 억제할 때는 안전진단 기준을 세게 잡아요. 그래서 구조 점수를 많이 태우는 거예요. 구조적인 게 얼마나 불안정하냐. 근데 불안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통과하니까 노후등은 30년이 지났지만 재건축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재건축 활성화라고 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낮춘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낮춰주니까 대부분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년 전까지는 못하게 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깜빡했던 게, 사람들이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를 그냥 주택이라는 건, 집이라는 거는 비 피하고 추위 피하고 그냥 뭐 우리 오손도 살 수 있는 공간만 되면 되지 않아?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부동산이라는 게 주택이 이제 자산이라는 가치도 있지만, 또 더 우리가 소득이 늘면 더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실은 서울에서는 좋은 아파트 단지가 훨씬 좋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 단지, 예를 들면 90년도에 지은 아파트 단지하고 지금 지은 아파트 단지랑 사는 공간은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다른 외부 공간이나 전면적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택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100% 안 되는 것도 아니라 가끔씩 해주긴 해줘요. 가끔 사업이 일어나니까 가끔씩 하는 단지들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 단지에 대한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말년이죠. 그때 이 주택가격 안정 및 양도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이 참여한다는 공공이 참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보완, 그 다음에 이제 유공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빈 공간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내용이 했고요. 또 공공 참여형 재건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이 참여 빨리 한다는 좀 전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공공이 참여해서 뭔가 인센티브 주고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 2021년도에 2월 달에 어떻게 보면 고작 4년밖에 안 된 겁니다. 모아타운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게 도입이 돼요. 이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기존에 아까 소규모 정비 사업이 다 점적인 사업이잖아요. 내 땅 자유주택 정비 사업, 내 땅 가주택 정비 사업, 요건이 맞으면 가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마을 단위에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이 효과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좀 마을을 10만 제곱미터 내로 묶어서 하나의 관리 지역으로 하고, 거기에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도 조금 공공이 지원해서 기반시설도 조금 제공해주고, 또 거기 지역 내에선 사업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21년도 5월 달에 발 맞춰서 서울시에서는 주거 정비 지수 폐지,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구역도 있지만 옛날엔 재개발 구역을 하려고 하면 정비 지수라는 딱 지수의 일정 부분 점수에 딱 되는 구역만 제한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것도 폐지되고, 그러면서 신속통합계획 도입하고 매년 민간 재개발을 공모식으로 일정 부분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공공에서 판단해서 팀통으로 지정해주고 그거를 공공에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주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또 그와 발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옛날 과거에는 이 보전, 그러니까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시점에서 모든 정책이 좀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 법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그게 이제 정비사업 활성화,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그 다음에 도심 내 신기 입지 확보 및 상기 신도시 조기 공급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나온 게 이제 8.4 대책 때 나온 상기 신도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약간 고밀 개발하는 부분, 또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이 부족하면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평촌, 중계, 하계, 목동 이렇게 이제, 그죠? 이제 목동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외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주택을 공급했는데, 최근에는 이거보다는 도심 내 기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정책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신도시를 만들면 우리가 지금 동탄까지 신도시가 있잖아요. 2기 신도시가. 동탄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탄에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탄에 주택을 짓지만 동탄하고 서울하고 연결할 수 있는 큰 어마어마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나 교통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심은 벌써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실은 지하철도 다 돼 있고 도로도 다 돼 있고 단지 주택이 노후화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좀 열악한 부분 뿐이지 굉장히 우리 도심이라는 도심 서울이라는 걸 도심이라고 얘기하면 서울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 인프라나 사회적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우리 뭐 앞 백화점도 있고 뭐 운동장도 공원도 있고 다 있듯이. 그러니까 왜 밖에서 새롭게 땅을 매입해서 하냐? 우리 살고 있는 도심내를 정비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아마 점점점 향후 한 몇십 년은 오히려 이런 도시 정비라는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도심에 사는 걸 또 원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한때는 막 기촌 또는 뭐라고 하나 뭐 수도권 뭐 양평이나 이런 데에서 뭐 전원주택 짓고 뭐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때는 이런 희망하는 수요가 많았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좋은 거예요, 실은. 뭐 나가면 병원 있고 나가면 백화점 있고 나가면 친구들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잘 갖춰진 사회적 인프라를 있는 데에서 정비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을 좀 더 밀도 있게 개발해서 밀도 있게 개발한다는 거는 좀 용적률을 높여주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지하철역이나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게 크게 이 비용적인 측면,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제도들도 나왔다고 보시는 게 크게 봐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도심공공복합주택 사업도 담고 있을 텐데 이건 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주거산업 공유주고, 주거산업융합주고, 활성화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크게 여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신설. 그래서 취지는 이 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한 이 소규모 주택 정비의 수요는 높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열악한 기반시설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 또 각종 도시 건축 규제로 실제 사업이 작동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 일정한 동네 단위로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기반시설도 공공이 좀 정비해주면서 좀 계획적으로 마을을 만들고 정비해 나가자라는 게 크게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아타운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은 단순하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취지는 여기에 이제 조그만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필요하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다양한 수법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런 하나의 취지라고 보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자유주택 정비 사업도 일부 매도 청구권을 부여해서 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줬어요. 그거 근거로 실은 우리가 모아타운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을 다 100% 올리는 건 아니지만 여건이 되면 대부분 좀 올려서 적극적으로 상향해서 내는 이유가 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주택 장비 관리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올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죠? 강북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도지구도 많잖아요. 근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낮은 게 또 문제지만, 그죠?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아파트를 못 짓는 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내 땅이 내가 일종에 사는데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이종으로 올라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도 좀 가능하다. 그리고 높이도 옛날에는 뭐 10층, 뭐 15층 이하 막 이렇게 높이를 굉장히 이제 가로수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니까 굉장히 강화했어요. 높이를 억제하고. 근데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들어오면 높이도 우리가 계획을 봐서 전반적인 계획 지역이나 계획적인 거를 고려해서 높이도 적극적으로 좀 완화해준다. 근데 언제까지 완화해질지 몰라요. 근데 다 이제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과거보다는 훨씬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인동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적률을 줘도 우리 때 땅의 여건이 기존 건축법에 따른 건축 규제를 따르면 용적률을 줘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소규모 조그만 땅은. 근데 이제 우리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축 규제를 좀 완화해줘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용적률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의 도입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주택
가밀 개발,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동네 안에 이제 뭐 재난이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그 한계,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해서 이런 공원 녹지나 오픈 스페이스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이제 공공이 만들어져야 역할인데 공공도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실은 아파트 단지, 큰 규모 있는 아파트 단지가 좋은 게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잖아요. 그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녹지 공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안 나가도 이 단지 내에서 일정 부분 다 할 수 있는데 실은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새로운 정비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이제 모아타운이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큰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측면, 그 다음에 노후 주거지 두 가지를 좀 정비하겠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좀 이 도로나 공원들을 일정 부분 좀 확보하거나 확충하는 쪽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규모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지하 주차장이 생길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상에는 좀 주차장을 안 만들고 근데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려고 하면 작은 땅을 못 넣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땅이 최소한 뭐 2, 3천원 돼야지 지하 주차장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말은 좀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공동 개발,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 그다음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 그 다음에 이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조금 품질 있게 좀 경관적으로 좋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가지의 개선 방향을 가지고 이 모아타운 추진 계획이 22년도 1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22, 23, 24, 25 만으로 그죠? 한 3, 4년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아타운을 이제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죠? 모아타운은 이제 옛날에 지금까지는 바로 직전까지는 구에서 신청받아서 시가 판단해서 이제 공공에서 모아타운을 지정하는 방식까지 운영했는데 너무 많은 지역이 일시적으로 된 것도 있고 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제 더 확대보다는 기존 지정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 시점으로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지정은 했는데 사업이 안 돌아간다는 또 맹점이 있어요. 많은 지역이 좀 일기는 시범지역 뭐 번동 같은 데는 워낙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착공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곳이 지정됐지만 시 입장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뭐 사업 시행가 됐다, 그 다음에 뭐 이주한다, 착공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대보다는 오히려 지정된 곳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진짜 사업이 진짜 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좀 찾는 게 한 파트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주민들이 하고 싶으시면 일정 부분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서 주민 제한 방식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거. 근데 그 주민 제한 방식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실은.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발주해서 공공이 비용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줬잖아요. 다 계획이 지정이 되면 각 사업별로 이제 주민들이 구역별로 사업을 그때는 주민들이 하면 되는데 이 모아타운 지정할 때부터 이제 민간 재원 들여서 해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민 제한 방식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취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 되면 가장 좋은 게 용도 지역 상향, 건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요건. 요건이라는 거는 원래는 아까 가로주택 요건이 좀 뭐 10,000제곱미터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2만까지 또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접 블럭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이 관리 지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원래는 그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개발하는 사람이, 조합이 공원, 도로, 이런 것 기반시설도 다 조성해 설치를 해줘야 돼요. 다 설치해주고, 그 조합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 모아타운 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실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공공 지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민간, 주민들이 별도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최대한 좀 사업적으로
좀 배려를 해준 거죠. 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관리 지역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전체 노후도 50%.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 3분의 2 있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관리 지역 지정할 때는 50% 전체 노후도 50%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전역에 저층주거지는 하려고 마음 먹으면 대부분 된다.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노후도가 원래는 30년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철근 콘크리트에 500제곱미터인가 규모 이하는 20년으로 완화해졌어요. 그러니까 20년만 지나면 노후됐다고 봐주는 거니까 굉장히 완화돼서 하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는 대부분 해당된다. 그리고 1종은 2종, 2종은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행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사업 노후도도 원래 아까 3분의 2인데 57%로 57%로 굉장히 완화해졌다.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었다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아타운 지역 내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가지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데 현재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신청한 구역은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 돈 받은 구역은 없어요. 근데 그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복잡해가지고 그렇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원래 기존에 1만 제곱미터 있던 거를 모아타운으로 하게 되면 2만 제곱미터까지 완화해줬고 그 다음에 공공이 시행하면 4만 제곱미터까지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아마 이게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은 대부분 땅 면적 그 하나의 사업 단위를 현재 시점에서는 15,000, 18,000 아마 2만 좀 안 되게 해서 최대한 사업 단위를 키워서 계획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느 지역 보면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2만까지는 키울 수 있지만 2만까지 안 되는 이유는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이 동네 내에 어떤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연결성이 쭉 있는 도로는 폐지하기 힘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렇게 전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블럭 단위, 가구 단위가 정해지는데 그게 15,000이 될 수도 있고 18,000이 될 수도 있고 운 좋으면 거의 2만 가까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2만 미만으로 일단은 구역을 정리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 LH나 SH가 하게 되면 4만 제곱미터까지를 또 완화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사업을 할 때는 뭐 주변 옆에 있는 구역들하고 좀 얘기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키워서 가는 게 더 유리하다 판단하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일산연도에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제가 신통하고 계속 재개발 사업을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이 추정 분담금을 이제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추정 분담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종전 자산이 얼마인데 여러분이 뭐 25평 갈 때 한 3억 내시고 33평 갈 때 4억 내야 돼요.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추정 분담금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할 때도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도 또 추진 설립할 때도 또 해서 또 알려주고 그래서 매번 이제 이 분담금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인 거죠.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좋아, 하면 되게 좋을 거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것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조합 설립 시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면 동의 받아야 하잖아요. 동의 받을 때 이 추정 분담금을 이제 제공해서 그거를 보시고 주민들이 조합 설립을 찬성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제 이 개정된 법률 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중에 이제 세입자 대책 기준 같은 것도 있어요. 원래는 재개발 사업에는 다 세입자 대책 기준이라는 게 법적으로 있어서 세입자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이사 비용이나
뭐 상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비용들을 조합해서 좀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에는 그 부담을 하는 것만큼 또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세입자 대책이 원래 없었어요. 법에 없다 보니까는 없는 거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3년도 말에 거의 1년도 넘게 전에 이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서 그걸 비용을 산정하면 그 비용만큼을 인센티브로 주는 거로, 용적률로 주는 거로 해서 좀 갈등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열어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또 용적률 완화는 뒤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설명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수 기준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아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용적률을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별도의 기부 체납이 원래 없어요, 별로.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 일부 필요하면, 정말 필요한 기반시설은 제한적으로는 기부 체납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이 기반시설 기부 체납 없이 하는 사업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모아주택 사업인데, 근데 어떻게 도로 확폭하고 어떻게 공원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부지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 그죠? 도로. 그거 다 이제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면 실제에서 우리 하나의 구역을 묶으면 거기에 국공유지가 한 10% 정도 있을 수 있고 15%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적을 모아가지고 기존의 국공유지를 모아서 도로 확폭에다 쓰이고, 또 일부 남으면 공원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웬만하면 기부 체납하지 않도록 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그거와 다르게 일정 부분 기부 체납을 해야지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5%, 10%, 뭐 용도지역 상향에 있으면 무조건 10% 이상 이렇게 순부담이라는 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업이 재개발 사업보다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뭐 2종이 가장 많으니까 2종이 200%인데 아까 법적 상한이 25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50%까지 법적 상한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다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그 전체의 20%니까 그냥 뭐 어밭하게 용적률의 250%에서 50% 정도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250%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기부채나 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이 어떻게 보면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면 좋아요. 그렇게 좀 어떻게 매각이 가능한, 팔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사업성을 보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2만 하나, 용도지역 상향, 그 다음에 충수 제한 없음, 뭐 이게 가장 큰 거죠. 원래는 뭐 15층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했던 내용이고요. 또 계획 수립 절차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계획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면 뭐 주변의 계획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더 큰 단위에서 동네 차원에서에 대한 기본 구상,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뭐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거는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용도지구를 하잖아요. 건축물 밀도, 용도지구, 그 다음에 기반시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제 이 모아타운 계획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 10분 정도만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건데요. 여기 이제 거의 처음 시범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처음 나왔을 때 한 지역이에요. 제가 신흥상동 타운홀 1대 모아타운 사례인데, 원래는 모아타운이라는 말도 없었을 때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이라는 이름으로 LH에서 제가 일을 받아서 그때 처음에 수립하다가 이제 중간에 모아타운으로 변경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개의 구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적인 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대상지는 대략 한 10만 제곱미터 더 안 되는데, 보시면 저희가 뒤변 호암산이 있고, 뒤변 일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또 녹지가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 체계를 살펴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판자촌이나 도로가 없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 모아타운 하는 지역들이 보면 이 옛날 과거 때 토지구역 정리 사업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구역정리사업이라는 게 일정 부분 도로는 만들어 놓은데 그 도로의 폭원이 뭐 4m, 6m, 지금 기준은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그런 지역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아타운이라는 수법을 대안으로 넣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실질적으로는 집들은 노후화되어 있지만 이 도로 여건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도로는 접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나 뭐 폐지 면적도 대부분 한 40평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할 때도 벌써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가로채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가로구 요건을 통해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기반 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그리고 우리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채 정비 사업이 가장 좀 계획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이 보행 환경 개선, 좀 보행자들이 편하게 걸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게 하나의 또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과 또 생활 SOC에 대한 확충, 뭐 이런 내용으로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5층인 거를 좀 전략적으로 좀 평균 10층, 그때만 해도 이 층수를 지금 막 25층, 30층씩 해주는데 초기에는 그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까 층수를 막 25층 이렇게 높게는 제한하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완화돼서 운영됐는데 그때는 뭐 15층 정도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한 게 이제 중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중밀도의 중층의 블록형 주택지를 정비하겠다는 게 원래 서울시의 처음 취지였기 때문에 그 취지로 계획을 했고, 근데 다만 최근에는 중층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좀 고층으로 계획을 하는 게 추세 같습니다. 이것도 좀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원래 이제 6m 이상 도로는 폐지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던 4m 도로나 이런 도로들은 폐지를 하는 걸 전제를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통합 정비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의 단위를 좀 적정하게 개발 단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6m에서 10m까지 확폭하고 일부 유계가 좀 낮은 도로는 6에서 8m 정도 좀 낮춰서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 좀 확충되도록 했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도 재배치해서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기반시설들을 정비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도로 확보뿐만 아니라 원래 저층주거지가 이 보차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원칙은 최소한 보차가 구분될 수 있는 폭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는 도로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 건축을 할 때 건축 한계선이라고 해서 우리 건축물을 일부러 이제 뒤로 셋백해서 뒤로 3m 정도 셋백해서 그 공간을 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들을 조금 더 키우고 그것들을 하나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복합화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좀 커뮤니티 시설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하나의 또 내용이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게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사업 단위가 크게 보면 6개의 사업 단위로 이제 구분이 됐는데, 실제로 사업이 들어갈 때는 이걸 필요하면 이렇게 합치기도 해요. 구역 간에 합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좀 나눠지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규모를 엄청 크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하게 되면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도 합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는 4번하고 7번 합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런 도로 등은 뭐 공공보행 통로나 다른 수법을 통해서 조금 이게 계획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법적 도서에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계. 근데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지역만 결정하지 법적으로는 실적 도로나 기반 도시계획서를 결정을 해놓지는 않아요. 고시는 못해요. 안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시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이 모아타운 계획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주는 겁니다. 도로는 여기다 설치하고 사업단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용적률은 용도지역은 뭐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도록 하고, 이렇게 지침만 주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앞서 그 뒤에 나오면 이 A4블록, B3블록 이 사업이 시행할 때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공공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게 이제 확정된 거로 이제 판단하거든요. 확정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러한 큰 방향성만 주면 이 해당하는 블럭의 이 주민들이 모아서 조합을 설립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2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용도지역이나 근데 그 대신 저희가 이렇게 용도지역을 올려놓고 색깔을 칠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용도지역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모아타운이 없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점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만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정을 못해요. 저희가 그냥 안으로만 잡아놓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이고요. 교통처리 계획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도 저희가 여기에 대부분 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2종 일반 주거지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죠. 기존에 1종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아파트를 못 짓는 지역에 2종까지 올려줬고, 그리고 이거는 사업 시행 이 기준에 맞춰서 정비 사업 시행 시에 심의를 통해 최종으로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7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고, 나머지 한 10분, 15분은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재개발 관련된 것도 물어보셔도 제가 아는데 답변 드리고, 모아타운 관련된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이상 제가 좀 설명을 마치고 질문 Q&A 하겠습니다. 네.